전 세계적으로 검증된 미인의 나라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김태희가 밭을 갈고 있고 심지어 비둘기까지 예뻐 보인다고 하는 우크라이나나 벨라루스를 떠올리실 텐데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해볼 나라는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가 아닙니다. 미스 유니버스 7회 우승, 미스 인터내셔널 7회 우승, 미스 월드 6회 우승 등 세계에서 인정받는 미인의 나라,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이 베네수엘라에서는 미인 사관학교라고 해서 미인을 양성하는 시스템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미인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라는 거지. 그럼 미인이 많은 나라인 만큼 막 럭셔리하고 느낌적이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하지만 현재 베네수엘라에서는 듣고도 믿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수많은 여성들이 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몸을 팔고 콜롬비아나 주변 다른 나라로 넘어가 몸을 팔기도 하는데, 심지어 최근 몇 년 동안 1만 명이 넘는 살인 범죄가 일어나면서 전 세계 3년 연속 살인율 1위라는 기록을 세우게 되죠. 이게 무슨 일이야?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 이유는 바로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난 초인플레이션, 즉 하이퍼 인플레이션입니다. 이로 인해 베네수엘라에서는 현재 역대급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중이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화폐 가치가 떨어져, 아니 그냥 없어져 버렸는데요. 휴지 하나 사려고 하면 지폐를 보따리에 꽉꽉 눌러 담아서 끌고 가야 되고, 심지어는 지폐를 세는 게 의미가 없어서 저울에 대고 무게로 재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베네수엘라 여성들은 먹고 살기 위해 싼 값에라도 몸을 팔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산유국 1위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자, 산유국 1위라는 겁니다. 실제로 아주 잠깐이지만 베네수엘라가 살기 좋은 나라였던 때도 있었는데,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산유국 1위에서 전세계 살인율 1위로 베네수엘라의 나락 편 지금 시작합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베네수엘라는 지역 그 자체인데요. 하지만 이런 베네수엘라는 원래 만수를 뺨 후려칠 정도의 부유한 국가였습니다. 때는 1922년 베네수엘라에서 찌꺼기까지 싹싹 모아 쓸 수 있는 넝쿨째 굴러들어온 사기템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석유. 야 이거 뭐냐? 끈적끈적하고 이거 어디다가 쓸 수는 있겠어? 야야 이거 석유요, 석유. 이거 갖다 팔면 우리 부자야, 부자. 몸에 이게 석유요? 이야 시꺼먼 게 안 보여? 이게 다 오일머니가 될 것이요. 이건 짭이 아니고 찐이다, 찐. 석유 하면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라크 같은 중동 국가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 중동 국가들보다 먼저 석유를 발견하게 되면서 단숨에 돈방석에 앉게 되는데요. 이후 중동에서도 석유가 발견됐지만 발견 국가들을 다 제치고 전세계 석유 매장량 1위인 국가는 베네수엘라였죠. 그러다 보니 당시 남미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나라가 되었고 최대 산유국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면서 주변 국가들이 베네수엘라에 일자리 없나 하면서 기웃거리기 시작했죠. 아메리칸 드림처럼 베네수엘라 드림을 꿈꿨던 겁니다. 쉽게 생각해서 지금의 두바이, 두바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남미에서 가장 높은 건물들은 다 베네수엘라에 몰려있고, 사람들은 돈이 넘쳐나니까 카리브 해변 같은 곳으로 놀러가서 호캉스를 즐기기도 하죠. 또 당시 세계 위스키 소비량 1위를 달리면서 열정이 넘치는 아주 뜨거운 파티를 매일매일 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회와 번영의 땅이었던 베네수엘라는 살기 좋은 나라라고 불리면서 1950년대 GDP, 즉 국내 총 생산량이 전 세계 4위를 달리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베네수엘라는 석유뽕을 제대로 받아서 호화로운 시간을 누리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베네수엘라의 수출품 90%가 석유로 자리 잡게 되면서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아니 근데 이거 무슨 일이고? 1973년 베네수엘라에게 로또 1등 같은 일이 터지게 되는데요. 바로 오일 쇼크. 이게 왜 베네수엘라한테 좋은 일이냐면, 아랍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걸 보고 아랍은 미국한테 깊은 빡에 치게 됩니다. 그렇게 아랍은 미국에게 석유 수출을 금지시켜버리고, 이로 인해서 석유값이 단숨에 6배가 오르게 되죠. 한마디로 수출품의 90%가 석유였던 베네수엘라는 오일 쇼크로 인해서 그냥 개이득, 아니 그냥 쌉 이득인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게 베네수엘라 정부에서는 돈이 쌓여가기 시작했는데요. 복지 혜택이라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보조금을 뿌리고 높은 빌딩 짓고 고속도로 깔고 엄청난 성장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베네수엘라 도로에는 지금의 두바이처럼 값비싼 차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죠. 또 지금의 중동 부자처럼 베네수엘라 부자들은 미국 마이애미 같은 데 가서 플렉스하고 그냥 상상 이상의 삶을 누리게 되는데, 1980년 이후 석유값에 거품이 빠지게 되면서 베네수엘라의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석유 가격이 원래대로 돌아오니까 아무래도 돈벌이가 이전 같지 않았던 겁니다. 건물들도 다 빚내서 지어놓고 이것저것 일들을 많이 벌려놨는데 돈이 이전처럼 들어오지 않으니까 빚을 그대로 떠안게 된 거죠. 결국 1989년 베네수엘라는 국가 부도를 선언하고 유가 상승 후 16년 만에 IMF 시대를 겪게 되죠. 그 대가로 국민들에게 나눠줬던 보조금을 폐지시키고, 물가 상승은 물론 휘발유 가격이 폭등하는데 국민들은 당연히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고 정부에 대한 대규모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그렇게 정부에 대한 반발은 더욱더 심해져만 갔고, 베네수엘라의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를 기다리던 그때 우고 차베스라는 사람이 군사 쿠데타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 쿠데타는 실패로 돌아갔고, 차베스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심어준 뒤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1998년 때를 기다리던 우고 차베스는 결국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절망에 빠진 국민들의 마음을 연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아니 근데 신이 도왔는지 아니 구슬을 했는지 뭘 했는지는 몰라도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석유값이 갑자기 떡상하게 되는 겁니다. 이
2000년대 중국이 급부상하고 오일 가격이 올라가면서 오일 쇼크 때 올랐던 가격보다도 더 높은 수치로 말이죠. 결국 베네수엘라는 이전 호황기를 누렸던 것보다 더한 초초초 호황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물가도 다시 낮추고 정부에서 지원도 엄청나게 하고 하면서 석유값 떡상, 인심 떡상에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됩니다. 하지만 사회주의 정부였던 차베스 정권의 한계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먼저 나라에 오일머니가 워낙 많으니까 다른 일은 생각도 안 하게 된 거죠. 게다가 누가 비슷하게 먼 과거 영광을 되찾겠다 하면서 혁명을 일으킨답시고 베네수엘라 민간 기업의 국영화를 시켜버립니다. 이로 인해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빌드업을 마치게 되는 거죠. 먼저 원유는 경질유와 중질유 이렇게 두 가지 분류로 나뉘게 되는데요. 경질유는 땅속에서 뽑았을 때 이게 가볍고 좋아서 바로 쓸 수 있는 반면 중질유는 탈이나 점성 같은 불순물이 많아서 정제를 거쳐야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베네수엘라에서 나오는 원유는 중질유 중에서도 초중질유라고 불리는 원유였는데 베네수엘라에는 이 초중질유를 정제할 기술이 부족해 미국 같은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었죠. 아니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한테 선불려가면서 석유를 뽑는 거 다 이해가 안 가.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냐? 하지만 저희 원유가 기술력 없이는 수출이 안 됩니다. 근데 다른 나라 기업들 내보내면은 우리끼리 다 많은 돈을 해먹을 수 있죠. 그거야. 당장 나가라 하고 국유화 시켜버려. 이거 다 우리 거야.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이야 당장 그렇게 하죠. 이렇게 정부에서는 부정부패에 완전히 찌들어 있었고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게 돼버립니다. 이렇게 국유화를 시킬 거면 정부에서 석유 산업에 기술이나 자본들을 투자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다른 기업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기술에 투자하기는커녕 정권 유지를 위한 국민 복지 정책을 집중해서 시행합니다. 심지어 국영화를 시키고 석유 산업 말고는 아무런 발전도 이루지 않은 상황에서 또 한 번 석유값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석유값이 다시 오르기를 기다릴 수도 없고 그런데 이런 와중 14년 동안 통치를 했던 차베스가 2013년 사망하고 맙니다. 이후 니콜라스 마두로라는 부통령이 차베스 정부를 이어받아 정권을 잡게 되죠. 아니 근데 마두로 정부도 무슨 산업 발전을 일으키기는커녕 초호황기를 누렸던 때 펼쳤던 정책들을 이어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시대에 따라서 적절한 정책을 펼치고 고칠 건 고쳐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겁니다. 아니 그래도 뭐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많은 석유 매장량 1위 국가인데 근데 뭐라도 해야겠죠. 근데 이게 진짜 암울하지만 원유 시설을 가동할 수 있는 인력이 없었던 거야. 삶이 힘드니까 아니 화폐 가치가 사라지다 보니까 일을 해도 제값을 못 받는 거지. 그러다 보니 일을 하기 위해 해외로 나가기 시작하고 일을 하고 싶지도 않은 거죠. 그리고 애초에 원유를 정제할 때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데 공장을 가동시킬 연료가 없어서 공장이 굴러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베네수엘라 국내 전력 시설이고 산업 시설이고 뭐고 다 가동 중단되고 결국 나라 전체가 에너지 파국으로 가게 된 거죠. 아니 그럼 농업이라도 하면서 먹을 걸 구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을 텐데 디젤이 없으니까 농기계 가동 자체가 안 되고 오케이 좋아 디젤 없이 선화 가축으로 농작물을 재배한다고 치자. 그럼 그 수확한 농작물을 어떻게 옮기는데 연료가 없으니까 화물차로 운송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농산물 가격 폭등하고 힘들게 수확한 농작물들도 썩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베네수엘라의 최근 8년간 GDP는 약 마이너스 83% 하락하게 되고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사회주의 독재자의 반미 성향 베네수엘라의 힘은 완전히 잃게 되죠. 게다가 여러 경제적 제재를 받게 되면서 베네수엘라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맞이하게 되는데 전 국민의 96%가 빈곤층 한마디로 그냥 싹 다 망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망한 수준이 얼마나 망했냐면 2018년에는 물가가 16,000배 상승. 이게 말이 됩니까? 이때를 기준으로 물품을 구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닭 한 마리가 650만 원이 되고 스타벅스 커피가 500만 원은 내야 살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가득 넣어도 뭔 물건을 사도 화폐 가치가 없으니까 물물 교환을 선호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석기시대로 돌아가게 된 거죠. 이로 인해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삶은 이전 과거는 상상도 하지 못할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먼저 아름다운 미인의 나라로 유명했던 베네수엘라 여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 거리로 나오게 되는데요. 외국인들이 베네수엘라에서 업무를 보거나 여행을 할 때 거리를 돌아다니게 되잖아요. 밤만 되면 베네수엘라 여성들이 여행객들이나 여러 남성들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기 시작하죠. 자신의 몸을 팔고 난 뒤 받게 되는 보상은 고작 $5에서 $10. 심지어는 돈을 준다고 하면 그게 누가 됐든 간에 숙소로 찾아가서 성매매를 진행한다고도 하는데요. 여기서 정말 안타까운 건 성매매를 하는 여자들이 10대부터도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린 소녀들이 고작 $10,000도 안 되는 돈을 벌기 위해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게다가 여러 뉴스에 따르면 2018년 인구 10만 명을 기준으로 82.4명이라는 세계 1위의 살인율이 조사되었고 이후 2019년, 2020년에도 살인율 1위를 기록하고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가지게 되면서 현재 진행 중으로 몰락하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리스 하면 떠오르는 대기업이 있으신가요? 그리스에 대기업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들이 생각나지만 그리스라고 하면 떠오르는 대기업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도대체 왜 떠오르지 않는 걸까? 그 이유는 그리스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부정부패한 포퓰리즘의 정부, 그리고 포퓰리즘 정부의 달콤함에 넘어간 국민들,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뱀 하고 터지면서 글로벌 경제 위기라는 봉인이 풀린 엑조디아를 완성하게 되었죠. 그 결과로 2018년 GDP 마이너스 25%, 청년 실업률이 40%에 육박하면서 그리스 사람들은 말 그대로 진짜 각박한 삶
삶을 살게 되었죠. 멀쩡하게 직장 다니던 몇만 명의 사람들이 길바닥에 눌러앉아 노숙자 생활을 하고 심지어 젊은 여성들이 어떻게든 돈을 벌기 위해 몸을 팔면서 생활하기 시작했죠. 이때 몸을 팔던 여성들의 수가 무려 150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2004년 기준 50유로 즉 7만원이었던 가격이 3,000원으로 내려갔다고 하는데,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포퓰리즘 정부의 달콤한 공약 실천의 결과는 그리스의 몰락 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때는 1970년대 2차 세계대전 이후 그리스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연평균 7%의 성장률을 거두면서 경제를 엄청나게 벌크업 시킵니다. 경제성장 개꿀. 지중해 위치 쌉싸게 이득. 선박에다 화물 실어서 운송해. 이때 지중해를 끼고 있는 지리적 위치를 이용해서 해운산업 또한 엄청난 발전을 이루게 되죠. 그렇게 꾸준한 경제 성장을 이루던 1981년 그리스의 정부 간 세력 다툼이 시작됩니다. 먼저 그리스는 자유주의를 추구했던 신민주주의당 즉 민주당과 사회주의를 밀어붙였던 사회당이 있었는데, 이 세력 다툼에서 사회주의 세력인 사회당이 승리를 하게 되죠. 이때 당시 그리스는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었지만 윗사람들은 배가 불렀는지 뇌물 바쳐가면서 부정부패를 일삼았고, 국민들은 빈부격차가 생겨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회주의 체제인 사회당이 집권을 하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정부패에 썩어 문드러진 정부의 사회당이라 이거 뭔가 좀 쎄한데, 도대체 왜 불길한 예상은 벗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이들이 가장 우선시했던 정책은 바로 공무원을 공략하자 였습니다. 그 속을 조금 들여다보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회당의 장기 집권을 위해 선택한 정책이었는데, 아니 공무원을 공략하면 지지율이 올라? 그게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 정부의 생각은 조금 달랐는데요. 공무원이라고 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나라밥을 먹고 산다는 건데, 그리스 정부에서는 헤헤 내가 연봉 올려줄 테니까 사회당 뽑아야 한다? 연봉 올려주는 거야 감사하긴 한데 지지율 높이기엔 공무원 수가 너무 적은걸요? 맞는 말이네. 그럼 공무원 수를 늘리면 되지. 네? 뭐 정부에서 그렇게 하면 일단 월급은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달콤한 속삭임을 이어갔던 겁니다. 근데 이게 정상적인 연봉 인상이 아니야. 그리스 사회당에서는 국민들의 복지 혜택을 증대시킨다면서 세금을 잘 안 걷어. 세금 많이 걷으면 국민들이 싫어한다, 뭐 이런 느낌이었던 거지. 그럼 정부에서는 공무원들의 연봉을 어떻게 올려줬냐? 바로 다른 나라에서 돈 꼬면 되는 겁니다. 참 쉽죠? 그렇게 공무원들의 연봉은 다른 나라에서 꾼 돈으로 메꿔주고 공무원들의 수를 증가시키면서 사회당 지지율을 높였던 거죠. 그럼 이때 공무원의 숫자는 얼마나 늘어났는데, 이게 숫자로 계산할 게 아니라 퍼센테이지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국민의 25%, 그러니까 국민들 중 4명 중 1명이 공무원이라는 거죠. 야 이거 말이 안 되는데? 4명 중에 1명이 공무원이면 철밥통이 몇 명이야? 그러다 보니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뭐 쉽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 동사무소에 5명이면 대로 업무를 막 20명에서 같이 해. 병무청에서는 서류 발급하는 데만 5명이 붙고 신체 검사하는 데 막 10명이 막 붙는 겁니다. 뭐 계속 이렇게 불필요한 인력이 계속 낭비가 되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무원들만 잘해주면 다른 국민들은 반발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정부에서는 이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시키고 망해가는 기업들을 부귀화시키면서 지지율을 상승시키죠. 그런데 당시 그리스는 해운산업 즉 선박이나 해양에서 운송을 하는 사업으로 경제를 지탱하고 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선박이 불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가격이 싼 것도 아니고 품질이 특별하게 좋지도 않았기 때문에 뭐 하나 내세울 거 없었던 그리스는 제조업과 해운산업을 때려치우고 농업을 중심으로 경제를 이끌어가게 되죠. 농업? 그리스면은 뭐 올리브 같은 거 키우면서 경제 성장을 한다는 건가? 네 맞습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 올리브, 포도 이런 농업을 증대시키면서 경제를 뒷받침하자 뭐 이런 거였죠. 이때 그리스의 농업 인구는 전체 인구의 12.4%. 실제로 당시 그리스 정부의 정책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안정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당연히 농업만으로 경제를 지탱하기에는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걸 알고 돈을 끌어모을 또 하나의 방법을 생각해내는데요. 그것은 바로 관광업. 보통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나 뭐 내수시장이든 간에 어떻게든 활성화를 시키잖아요. 뭐 예를 들면 IT 산업이라든지. 근데 그리스는 뭐 제조업 갖다 버리고 해운 산업도 갖다 버리면서 농업이랑 그리스 로마 신화봉으로 무장한 관광 산업에 몰빵을 했던 겁니다. 뭐 그래도 관광업의 수입은 비교적 짭짤했습니다. 그리스 문명의 아테네라든지 푸르른 지중해 산토리니 등등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유산을 갖춘 그리스,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아니 아무리 농업이랑 관광 산업으로 벌어먹고 산다고 해도 그리스에서 생산되는 건 없어? 아까도 물어봤지만 여러분 혹시 그리스 하면 생각나는 대기업이 있나요? 게다가 정부는 국내 기업들을 국유화시켜버리면서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려버렸죠. 결국 그리스는 전체 노동 인구의 25%가 공무원, 20%는 관광업, 12.4%가 농업 인구에 속하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은 몇 세기? 19세기, 20세기도 아닌 21세기. 그러다 보니 그리스의 산업 구조상 비전이 없는 겁니다. 비전이. 이로 인해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그리스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기 위해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되죠. 바로 유로존 가입. 유로존이란 쉽게 말해 유럽연합에서 설정한 단일 화폐 유로를 사용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요. 유로존에 가입하면서 그리스의 경제 수준이나 재정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로 통합을 해야 했죠. 그러니까 금리, 환율, 뭐 재정 같은 것들이 유로존에 가입한 국가들과 동일하게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그리스와 다르게 잘 먹고 잘 사는 국가 독일도 포함이 되어 있었죠. 그렇게 자기 옷에 안 맞는 옷을 입게 된 그리스는 선진국인 듯 선진국 아닌 유로존에 편입이 되면서 금리가 독일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그리스 정부에서는 유로존 가입 국가들의 막대한 돈을 빌리기 시작했죠. 왜냐? 유로존에 가입한 국가는 무금리에 가까운 이율로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정부에서는 막대한 돈을 빌려오기 시작하면서 농업, 관광 산업 외에 다른 분야로다가 투자를 해서 먹고 살만한 방안을 마련하는 듯 했으나 뻥입니다. 사회당에서는 국민들에게 복지를 증진시켜야 한다면서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또 만들어서 돈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순간 돈 잔치가 벌어진 데다가 금리까지 떨어진 상황이니 그리스 국민들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에 투자해야죠. 자금 조달 비용 할인 개꿀. 부동산 투자를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하면서 건물주가 되고 산업에 몰빵한다면서 호텔 짓고 하다 보니까 그리스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거품이 끼게 됩니다. 그래도 부동산이 성장한다는 건 어찌됐건 경제 성장률은 올라가게 되잖아요. 아니 부동산을 샀다가 팔았다 하는 게 화폐가 움직이는 건 맞으니까 결국 그래프나 겉표면상으로는 그리스의 경제 성장률이 오르게 되는데 오 마이 갓,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했었던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그리스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한순간에 뺨 하고 터져버린 겁니다. 당연히 이 거품이 터지면서 건물이나 호텔의 값어치가 순식간에 떨어지게 되고 은행은 대출해준 비용을 돌려받지도 돈을 맡겨놓은 사람들에게 돌려주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결국 그리스 정부는 디폴트 선언, 즉 지불 채무 불이행, 한마디로 나도 못 갚아 나 돈 없어 를 시전하게 되는데 결국 그리스 정부는 2010년 5월 7일 IMF의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정책을 통과시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IMF와 EU에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죠. 무려 370조에 달하는 비용을 지원한 건데요. 아니 그리스한테 이 정도까지 빌려줘야 되는 이유가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국가가 망한다는 것은 아주 타격이 큰일입니다. 자,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내가 수박 장사를 한다고 생각해봅시다. 우리 가게 주민들은 총 10명. 저는 그래서 매일 수박을 10개를 판매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 명이 갑자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는 겁니다. 또 수박을 살 때 쉽게 들고 갈 수 있도록 노란색이나 파란색으로 섞인 끈 같은 거 있죠. 이거를 이사가는 집에서밖에 못 만들어. 그렇게 되면 판매할 수 있는 양도 줄고 유일하게 만들 수 있던 물건도 이젠 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가 망하는 건 그리스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들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물론 370조라는 돈을 공짜로 빌려준 건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금 눈물을 머금고 돈을 빌려주지만 대신 조건이 있다. 이탱 그게 뭔데요? 자, 잘 들어. 귀에 때려 박을 거니까 첫 번째 공무원 수 줄이고 연봉 삭감해. 두 번째 국민연금 현실적으로 좀 줄여. 세 번째 기업 법인세 올려. 자, 그리스 대답. 일단 알겠어요. 근데 아잉 몰라 나 안 해. 부채나 더 깎아줘. 결국 이런 경제 위기로 인해 파산 직전까지 몰린 그리스는 공무원 연금, 복지 등등 사회 지출 비용을 무자비하게 삭감시켜버립니다. 한마디로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과열된 경기를 억제시키는 긴축 정책을 펼쳤던 거죠. 이로 인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노숙자의 삶을 살게 되고 젊은 여성들이 길거리로 나와 몸을 팔기 시작하는데 아테네 대학 모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17,000명 정도의 몸을 파는 여자들을 조사한 결과 과거에는 52로 즉 하나로 7만원에 잠자리를 했었다면 이제는 3,000원으로 거래합니다. 즉 갑자기 너무 많은 경쟁자들이 생겨 서로 값싸게 몸을 팔기 시작했던 거죠. 이때 증가한 여성들의 수치를 보면 무려 1,500%. 너무 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수요와 공급의 시장 원리에 따라 과도한 공급으로 인해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런 상황에 노출된 국민들이 원망할 대상은 정부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달콤한 독을 꿀꺽꿀꺽 삼키게 만든 정부가 이제 와서 다 뺏어간다? 당연히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인 그리스 국민들, 이젠 구제금융 하지 말자, 유로존 탈퇴하자, 이렇게 국민들의 원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정부는 조금 의아한 뉘앙스를 취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모두 돈을 빌려준 사람의 탓입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 구제금융을 신청하냐 마냐를 국민투표를 던져버린 겁니다. 그렇게 2015년 7월 5일 진행된 투표, 그 결과는 구제금융 반대, 아니 왜 나라 살리기 싫다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 국민들의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게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이 가장 많은 국가로 손꼽을 수 있는 국가가 바로 그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정부에서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니까 이런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유를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하자면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하면서 경제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독일 같은 국가와 동일하게 유지. 그런데 이때 부정부패한 포퓰리즘 정부가 나라 발전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득을 추구, 국민들은 이런 정부의 상황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음 이 모든 상황이 겹치면서 결국 파산위기 이렇게 이어졌던 거죠. 그래도 그리스에 계속되는 긴축 정책으로 국가 신용등급 상승 이후 2018년 IMF 구제금융도 졸업을 하게 되지만 2019년 그리스 정부의 국회의원 총선거로 또다시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기도 했죠. 이런 상황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또다시 전 세계 경기가 침체되고 이 피해는 그리스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는 아름다운 문명이 가득한 국가인데요, 지극히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가보고 싶은 국가입니다.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드네요. 이전 영상에서 베네수엘라, 그리스가 망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나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퍼주기식 정책, 그러니까 포퓰리즘 정책 아니야? 네, 맞습니다. 먼저 이 포퓰리즘 정책이란 본래 목적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 형태.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 나온 사람이 나라의 발전에 신경 쓰지 않고 지가 당선되기 위해서 달달한 공약 거는 그런 정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정치 형태를 유지하면서 폭망한 대표적인 국가가 또 있었습니다. 바로 아르헨티나. 메시, 마라도나, 축구 잘하는 그 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반대편에 위치한 그 나라, 이 아르헨티나 정부에서는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기도 하고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킨 군사 정권이 집권하게 되면서 삽질을 계속 이어가기도 하죠. 이로 인해 2022년 현재까지 이 삽질을 메우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는 상황인데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상승률이 50%를 넘기기도 하고 오케이 나 돈 없어 나 돈 안 갚아 KO 라는 식의 디폴트를 8번이나 선언하기도 하죠. 이렇게 나라가 망해버리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은 빈곤에 허덕이게 되고 심지어 자신의 가족까지 돈 주고 팔아넘기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기도 하는데 자 그럼 뭐 내 1급 비밀 포퓰리즘의 원조 아르헨티나가 망한 이유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아르헨티나가 처음부터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처음 맞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계 5대 부국으로 인정될 만큼 진짜 잘 살았던 나라였죠. 때는 시간을 거슬러 1900년대 초중반 먼저 아르헨티나는 지리적으로 굉장히 나이스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남대서양 마젤란 해협부터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브라질 국경까지 약 4000km에 가까운 겁나게 긴 영토를 가지고 있죠. 뭐 아무래도 이렇게 나라가 길다 보니 열대 기후부터 뭐 온대 환대 기후까지 기후도 다양해. 게다가 파타고니아 팜파스 초원에 거대한 라플라타 강을 끼고 있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었죠. 왜냐 들판에는 소들이 뛰댕기고 기름진 토양에서는 뭐든 잘 자라니까. 그러다 보니 아르헨티나는 자연스럽게 기계 농업과 축산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뭐 아르헨티나의 자랑이 탱고, 와인, 소고기라고 불릴 정도였으니 뭐 말 다 했지. 그렇게 자국에서 생산된 농작물과 소고기를 주변 국가들에게 수출하면서 꽤나 짭짤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는데 야 우리가 지금 산업혁명 일어나면서 인구수가 상당히 불었거든. 너네 뭐 남는 거 뭐 있냐? 우리 지금 뭐 농작물이나 소고기 있는데 이거라도 줘? 이거라도가 아니고 지금 존나게 먹을 게 많이 필요하거든? 우리한테 팔아라. 그런 거였어? 그렇다면 환영합니다 고객님. 우리가 맛도 좋고 물가도 괜찮아. 천천히 구경해보세요. 당시 유럽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인구가 갑자기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 아무래도 인구가 증가하면 뭐가 필요하죠? 당연히 식량도 더 많이 필요할 거고 자원도 많이 필요해지는 게 당연한 이치. 유럽 국가들이 주위를 둘러보다가 눈에 딱 들어오는 국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르헨티나였던 겁니다. 이때 아르헨티나는 유럽을 대상으로 농작물이나 소고기 같은 식량을 대량 수출해가면서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죠. 근데 이게 보통 성장이 아니야. 이 성장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농축산물 수출로만 무려 세계 5대 부국이 됐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아르헨티나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풍요로워지게 되고 먹을 것이 부족한 일은 상상도 못해. 아니 안 해. 또 일자리가 차고 넘치니 굶어 죽을 일도 없었던 시기였죠. 그러다 보니 유럽이나 뭐 주변 국가들도 살기 좋은 아르헨티나를 외치며 이민을 오게 되는데 아르헨티나 인구가 4,500만 명 정도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백인 비율이 70%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남아메리카에 백인의 비율이 이 정도를 차지한다는 것은 이때 당시 아르헨티나가 그만큼 살기 좋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이 전쟁을 하고 있을 때도 아르헨티나는 큰 피해 없이 무난하게 세계 선진부국 반열에 오르고 있었죠.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산업혁명도 하고 전쟁도 하면서 신문물을 받아들이고 있을 때 1차 산업에만 의존하는 산업구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농작물이나 소고기가 매번 잘 팔린다는 보장도 없고 무역을 할 땐 기축통화를 사용해야 하는데 무역 적자가 발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외채가 늘어나는 구조였기 때문이죠. 또 수출업을 하는 기업가들은 무역을 하면서 막대한 돈을 벌고 있을 때 일반 노동자들이나 목축업자들은 힘든 노동량에 비해 보상이 따르지 않아 빈부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때는 1943년 아르헨티나 역사를 바꿀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노동부 장관의 자리에서 쿠데타를 일으켜 1946년 아르헨티나의 제24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인물 바로 후안 페론. 내가 대통령이 된 순간 빈부격차란 없는 거야. 알겠어? 이 후안 페론이라는 사람은 빈부격차를 없애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가감한 포퓰리즘 정책을 펼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빈민구제 및 복지 정책을 시행하겠다면서 국가에 막대한 자금을 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국내 기업들을 국유화시키면서 노동단체들의 임금을 상승시켰죠. 이때 국가 예산의 19%가량을 국민 생활보조금에 썼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후안 페론에게 열광하면서 거의 광적인 지지를 하게 되는데 이거 뭐 국가의 돈을 이렇게 막 뿌려도 되는 거야? 분명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당연히 안 되죠. 이 후안 페론의 정책으로 인해 아르헨티나의 부채는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심지어 복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외국이나 국제기구에 돈을 빌려가면서까지 개쌈무리를 합니다. 뭐 산업, 인프라 이따가 투자 다 필요 없어. 그냥 싹 다 복지 몰빵이었던 거죠. 그렇게 뭐 보여주기식으로라도 빈민율이 내려가긴 합니다만 이때부터 퍼주기식 복지 정책으로 아르헨티나의 경제 성장률이 주춤하게 되죠. 하지만 항상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들이닥친다고 하잖아요. 전 세계 경제에 혼란을 일으킨 오일 쇼크가 터지고 맙니다. 이로 인해 경제는 폭락하지만 물가는 상승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불만은 늘어만 가는 상황. 근데 또 당시 대통령이었던 후안 페론이 세상을 뜨게 됩니다. 결국 후안 페론의 아내 이사벨 페론이 집권을 물려받게 되는데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호레 라파엘 미델라 장군. 난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요? 그럼 내가 대통령 할게. 저리 좀 비켜봐. 응? 그건 싫은데. 내가 왜 그래야 해? 일단 마저 울게. 기다려봐. 얘들아 그러네.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하게 된 비델라는 아르헨티나 산업에 큰 변화를 주려 합니다. 원래 아르헨티나는 농축산물 산업으로 먹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 비델라 집권 이후 뜬금없이 중화학공업을 밀어붙이면서 공업국가로 바꿔버리려고 하죠. 또 이때 자본과 수입의 자유화를 시행하면서 국가 간의 개방적인 경제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뭐 새로운 사업을 하던 뭔가의 변화를 주려고 하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돈, 머니. 근데 이 개방적인 정책으로 경제를 촉진시키려고 했던 아르헨티나 정부의 생각과는 달리 이 정책으로 빚을 차곡차곡 쌓아두게 되는데 1975년 78억 달러였던 외채가 8년 뒤인
1983년 450억 달러, 즉 56조 5천억 원까지 뻥튀기 돼버리죠. 결국 아르헨티나 정부는 외채는 외채대로 쌓이는 와중에 공업 국가로 발전시켜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아니 이런 상황이면 일단은 잘 되는 사업부터 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걸 좀 생각을 하고 시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상남자 비델라 그의 사전에 빠꾸라는 없습니다. 비델라가 선택한 것은 국유화된 기업을 민간에게 팔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외국의 자본을 통해서 말이죠. 근데 이게 돈을 많이 받고 판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빨리 팔아버리려고 싼 값에 매각을 해버린 겁니다. 뭐 그럴 수 있어. 급한 불부터 꺼야 되는 건 맞으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갑자기 해외 자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인플레이션 현상이 오게 되었죠. 뭐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금리가 상승하게 되고 금리가 상승하면 빚을 진 기업들이나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네, 안 그래도 각박한 세상 아몰랑 하면서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르헨티나의 정부는 기업들의 빚을 국가가 깎아주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빚을 깎아주는 대신 국민들의 예산과 국민들의 세금으로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때 최저임금 제도를 폐지시켜버리면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챙겨주지도 않은 채 뺑뺑이만 돌리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이로 인해 국민들은 아르헨티나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고 이를 잠재우기 위한 비델라의 선택 1978 아르헨티나 월드컵 개최. 이때 개최된 월드컵은 월드컵 역사상 가장 더러운 월드컵이었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아르헨티나가 월드컵을 개최하기 위해 국제축구연맹 즉 FIFA에게 어마어마한 뇌물을 바쳐서 개최를 이어갔다. 뭐 비델라가 아르헨티나 경기 전 심판이랑 밀담을 했다. 아르헨티나 경기에는 심판이 완전 매수당했다 등등 수많은 의혹을 남긴 채 개최된 월드컵 어찌됐건 우승 트로피는 아르헨티나가 가져가게 됩니다. 승부 조작에 심판 매수 못 가져가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 이게 다 비델라가 짜놓은 판에서 놀아나온 건 맞지만 그래도 뭐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으니 잠시나마 국뽕에 취한 아르헨티나 국민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정도 것이지 월드컵 우승 이후에도 아르헨티나 상황은 나빠지면 더 나빠졌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잃게 된 사람들도 더 많아졌고요. 결국 1981년 포르의 라파엘 비델라는 자신의 측근인 레오폴도 갈티에리에게 대통령 자리를 내어줍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빤스런 치겠습니다. 그런데 비델라는 여기서 자리를 내어줬으면 안 됐습니다. 이 갈티에리라는 사람이 보통 또라이가 아니었거든요.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가 이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월드컵 올림픽 기업을 팔아넘기는 것도 아닌 바로 1982년 포클랜드 전쟁. 이 포클랜드는 아르헨티나 인근에 있었는데 이게 아르헨티나 땅이 아니고 영국령 땅이거든요. 근데 영국령 땅을 아르헨티나 군인들이 기습해서 점령해버립니다. 갈티에리 입장에서는 영국이 여기까지 오기도 힘들 뿐더러 옛날만큼 영국이 강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나는 전쟁 영웅이고 전쟁에서 승리만 한다면 다시 민심 떡상하겠지? 헬로 뭐다 누구신데 갑자기 저한테 욕을 하시는 건가요? 나 아르헨티나 전쟁 영웅이에요. 나? 철의 여인 마가릿이라고 들어봤나? 일단 좀 맞자. 결국 이 전쟁은 영국이 3개월 동안 아르헨티나를 그냥 두들겨 패면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갈티에리는 아르헨티나로 돌아가 이겼다고 뻥을 치고 다니죠. 근데 이게 조금 엉뚱한 곳에서 뽀록이 나고 맙니다. 1982년 열린 스페인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축구 경기를 하는 도중 많은 선수들이 위로의 말을 전하면서 이 사실이 들켜버린 건데요. 야 너는 괜찮냐? 전쟁에서도 지고 우리한테도 경기도 지겠구만. 유감이야. 그렇게 뜻하지 않은 곳에서 팩트 체크가 된 이후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분노는 정수리 끝까지 와버렸습니다. 갈티에리는 자신이 저지른 만행에 수치심을 느꼈는지 레오날드 비그노네에게 대통령 자리를 양보하고 또 빤스런 친 거죠. 이 비그노네라는 사람도 군사정권 중 한 명이었는데 아니 사람들이 군사정권에 호되게 당한 이후 또다시 군사정권에게 맡긴다? 이제는 더 이상 군사정권을 믿을 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됩니다. 결국 얼마 가지 못하고 비그노네 대통령이 물러나게 되면서 아르헨티나의 민주화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미 이전 정부에서 삽질이란 삽질은 다 해놓은 상태. 문민정부가 들어오게 되지만 경제는 해결될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냥 안 보여. 어디로 가야 하오. 이렇게 나라에는 가진 것도 없이 빚은 쌓여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포퓰리즘 정책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카를로스 메넴. 이 카를로스 메넴은 국민들에게 복지가 중요하다,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하면서 당선이 되긴 하지만 긴축 재정에 국유화된 기업들을 다시 민영화시키고 IMF의 지시사항은 또 기똥차게 잘 지켜 포퓰리즘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행동을 보이게 되죠. 그렇게 경제가 뭐 일시적으로 좀 회복되는 것처럼은 보여. 하지만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뻘짓을 합니다. 응? 또 뭔 뻘짓? 아니 월드컵도 하고 전쟁도 했는데 아직도 뻘짓이 남았어?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여기서 이 메넴은 아르헨티나 아우스트라를 페소로 바꿔버립니다. 한마디로 화폐 개혁을 해버린 거죠. 근데 여기서 아주 바보 같은 짓을 했던 게 1만 아우스트라를 1페소로 맞추고 이 1페소를 1달러랑 맞춰버립니다. 그리고는 고정 환율 제도를 채택해서 그냥 말뚝을 박아버리죠. 아니 할 말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 혹시 1달러랑 1페소가 값이 똑같으면 둘 중에 어떤 것을 가지고 싶으신가요? 당연히 달러겠죠. 그렇게 사람들은 달러를 마구잡이로 사들이고 아르헨티나는 달러 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그 부족한 달러는 또다시 외국에서 빌려오고 그냥 빚을 쌓아두는 기계예요 기계. 결국 빚방석 아니 빚산맥에 오른 아르헨티나는 2000년에 들어서게 되면서 국제통화기금 IMF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의 IMF는 140억 달러 하나로 17조가 넘는 돈을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 긴축 재정을 요청했죠. 그러다 보니 아르헨티나의 경제는 그냥 개박살이 날 수밖에 없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라토리엄 즉 나
나 지금은 돈 못 갚아를 선언해버립니다. 이로 인해 아르헨티나의 신용은 바닥을 기어다니고 고정 환율 제도를 풀어보지만 페소화는 그냥 휴지 조각이 돼버리죠. 이게 어느 정도라면 2000년에 5페소였던 영화관 티켓이 2022년 기준 800페소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영화 티켓 인상률이 무려 8000%에 육박한다는 건데, 이것만 봐도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 상황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여러 정치인들이 아르헨티나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지만 크게 효과는 없어 보이네요. 어우, 무섭다 무서워. 물론 아르헨티나가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 망했다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뭐 여러 문제가 겹쳐서 발생한 거잖아요. 하지만 제대로 된 정치인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참 사람이란 게 나라가 가난해지면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지고,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지면 참 안타까운 사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한 가정의 어머니가 자신의 딸을 성적 상품으로 거래한 사건인데요. 경찰이 조사한 결과 판매된 딸은 임신까지 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닌 비슷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기도 했죠. 심지어 할머니가 자신의 손녀의 사진을 SNS에 올려놓고 상품화시켰던 사례도 밝혀지게 됐죠. 참 가족이라는 건 세상에 등을 돌려도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의 존재인데 마지막 감정마저 버렸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